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범 원장님 오셨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지금 오늘 뭐 조국하고 네. 유재수가 네. 같이 이제 출두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출두한 건 아니고 같은 날 검찰에 동시에 불려갔는데 조사. 네. 자, 일부 언론에서 수억이다 유재수의 의혹이 네. 이러니까 검찰이 네. 3천만 원이 확정됐고 또 조사 중이다만 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검찰의 노림수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유재수가 수사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그 특가법이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해줄 거고 예. 해줄 수 협조를 안 하면 특가법에 해당되게 되면 그게 보통 뭐 7년 이상, 10년 이상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5년 이상, 10년 이상? 뇌물이 좀 복잡하죠. 네. 3천만 원 이하, 네. 3에서 5천만 원, 네. 또 5에서 1억, 네. 1억 이상 뭐 네. 이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특가법에 해당돼 버리면 1억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특가법에 예. 해당되니까 그거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5, 7, 10이에요.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조사를 할 때 압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 특가법 아니고 형법의 뇌물죄로 처벌받을래? 아니면 특가법 뇌물죄로 처벌받을래?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우리 옛날에 교통순경한테 잡히면 더 싼 걸로 저 싼 걸로 하나 끊어주십시오 네. 하면 뭐 순경이 또 저 마음이 좋으면 해주죠. 이 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끊어드릴게요 해갖고 이제 벌점 없는 걸로. 3만 원짜리 벌점 없는 걸로 끊어준 것처럼 비슷한 지금. 그게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프리 바게닝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지만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유용한 도구죠, 그것도.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처럼 비슷한 게 이제 어디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면 유재수가 왜 이제 검찰한테 유용한가? 검찰의 목표는 유재수입니까 아닙니까? 윗선이죠, 유재수 윗선이죠. 예. 그럼 유재수 윗선의 혐의는 뭐겠습니까? 왜 유재수를 봐줬느냐? 뭔 대가로? 그럼 유재수는 봐줬으면 유재수를 저렇게 봐줬으면 여러 차례 유재수가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했겠죠. 지금 검찰이 이제 알아내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유재수한테 뭐를 시켰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죠. 유재수가 뭘 잘 처리했으니 저렇게 받고 먹고 다니도 그렇죠. 아무도 못 건드는 거죠. 사표만 받고 끝내고 또 자리를 계속 2차례나 챙겨줬잖아요. 정권이 아니라 거의 마피아 같아요. 도둑놈한테 자리를 끝까지 봐주는. 아무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유재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봐줄 만큼 중요한 역할은 어지간하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냐면 정권의 실세라고 인정될 정도의 이야기를 유재수 씨가 들었으니까 그 위에 실세는 누구겠습니까? 그건 뭐 두문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통 저 권력자들이 공무원한테 뭐 이런 거 시키는 거는 예사로 생각하지. 어지간하면 저렇게 안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쪽도 뭔가 스스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챙겨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렇다고 뭐 유재수가 금융위 공무원인데 금융위 공무원이 뭐 다른 정치적인 걸 엄청나게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법적인 걸 엄청나게 도와줄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없죠. 금융위 공무원이면 결국 주식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것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주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인수합병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정권회사 자산운용사 이런 부분까지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저게 도대체 봐준 게 추정을 하자면. 저는 혹시 신라전하고 연결되는 거 아닌가? 네, 내가 그런 이야기를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렇게 봐줄 거면 네. 돈 뭐 몇십억, 몇백억 수준 때문에 저렇게까지 봐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유재수가 큰 기여를 역할을 했다. 거죠. 예. 그거는 결국은 상장이나 예. 또 상장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네. 주식에 예. 부당한 거래, 예. 매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부당한 공시, 아니면 가격 예. 대비, 예. 그다음에 뭐 작전 예. 이런 부분들을 금융위원회에서 그렇죠. 컨트롤하는데 예.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 그렇죠. 지시하죠. 예. 그다음에 뭐 정권선물위원회 예. 또 더 나아가서 뭐 이거와 관련 고소 고발 예.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실무적인 수준에서 다 이렇게 맡아서 했던 역할을 맡아서 했던 사람 아닌가 유재수 씨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 청와대 감찰반이 나왔을 때도 그 유재수 씨가 그렇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갔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유재수 씨 입장에서 딱 잘 따져보면 그때 감찰반에 감찰 받고 퇴직하는 게 더 나았을 뻔했어요. 그랬으면 감옥 갈 일이 없었는데. 그때 감찰 받고 파면되는 게 낫죠. 싸게. 근데 이제 그래 안 돼서 이래 됐는데 검찰은 일단 유재수를 조국이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했는데 거기에 이인글이 지금 정경심이 변호사잖아요. 지금 거기 변호사가 그만뒀죠. 그런데 좌우간 이인글이가 특감 반장으로 위로 올렸는데 유재수는 건들지 마라 하니까 화가 나서 이 새끼 꼭 보내야 되는데 입을 빨을 바득바득 갈았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뻔히 그때 그 청와대 감찰반에서는 조사하니까 뭐 이렇게 휴대폰에서 별의별 문자가 다 나왔다. 3번이나 불러서 하고 뭐 문자도 다 나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백운우가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전화를 했는데 조용히 사표만 받고 끝냈어요. 그거는 잘라라고 전화한 게 아니라 봐줘라고 전화한 거. 그러겠죠. 근데 이제 지금 백원우 수준에서 뭘 했건 그것보다 지금 그 윗선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유재수를 봐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한번 봐요. 2016년 12월에 신라젠이 상장된 타이밍이 이제 탄핵됐을 때. 네, 탄핵 상장됐거든요. 근데 17년에 뭐 완전히 수직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 문정권 들어서고 이제 더 올랐어, 확. 그러니까 2016년 12월부터는 이미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는 거는 얼추 알려진 타이밍이었잖아요. 알고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때 신라젠 가격이 2017년에 거의 뭐 시세 총액 10조. 그러니까 15만 2천 원인가 올라갔다. 그렇죠. 근데 유재수가 그때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있어서 누구하고 잘 알겠습니까? 문재인 하고 대통령 잘한다잖아요. 둘이 뭐 비서였습니까? 뭐 그랬죠. 노무현 비서를 했다 했잖아요. 유재수가요. 그러니까 당시 비서실장 등을 한 유재수를 잘 알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신라젠의 저 폭등과 유재수하고의 관계가 개연성이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검찰은 조국 수사에서 지금 유재수가 연결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뭐 검찰도 그걸 연결했어요? 연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그걸 수사를 실제로 안 하고 싶어도 조국한테 확실하게 그 구속하는 그 사안을 만들려면 직권남용죄가 그 확실하게 그 드러났으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의 폭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권남용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검찰은 유재수를 수사하는데 유재수에게
조국이 봐줬는데 네. 이제 봐주려면 네. 뭔 죄를 저질렀는데 봐주라 했다라고 돼야 네. 그게 입증이 되지. 네. 그렇죠. 그냥 선의로 봐줬다면 뭐 크게 예?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네. 봐주라고 했다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뒤 상황이 없는 거죠. 예? 네, 대가성이 없는. 네. 그러니까 검찰은 뭘 봐줬느냐라는 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죄수를 지금 딱 뇌물에 네. 한선에 딱 걸어놓고 네. 이제 불어라 이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윗선 불면 좀 이렇게 뭘 봐줬는지가.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니까. 예, 집행유예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유재수가 이제 살기 위해서 불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렸는데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 문재인이 네. 그제 그 국민과에 대한 네. 윤석열을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했죠. 그건 당연히 저는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문재인도 윤석열 총장에게 코가 깨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문재인이 윤석열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문재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지금 하나씩 계속 그 스캔들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쪼는 쪽은 문재인이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전번에도 그랬지만 숙일 때는 숙이면서 실제로 중요한 수사로 하나씩 지금 압수수색 하는 거 보니까 빈틈없이 압수수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지금 야당이 너무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확실하게 해서 진짜로 그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상인 저축은행에 또 전면적인 수사가 들어가 가지고 뭐 직원부터 뭐 유준원이 오나까지 불러 제끼는 모양이에요. 그애들이 이제 코링코에 돈을 거의 댔잖아요. 그렇죠. 물주죠, 물주. 그러면 이놈들이 그냥 저 코링코라는 게 별 돈 안 되는 지금 프로세스인데 그렇죠. 뭘 하고 돈 댔겠습니까? 뭔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이야기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인 저축은행이 증권회사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골든 브릿지를 인수했죠. 그 증권회사를 인수하기 어려운데 이제 이 금융 범죄 전력이 있어가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도 했어요. 그거랑 관련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금융위원회도 반대하다가 갑자기 확 다 돌아서고 검찰에서 확인서까지 대가 이제 정권회사 대표가 됐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주가 조작꾼이.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황당한 유례가 일이죠. 없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은행은 은행장들 다 정부가 임명하니까 개인이 금융회사 가질 수 있는 거는 정권회사 대표가 유리한데 그 사적인 정권회사 대표라도 금융위원회 건감이 정권선물위원회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동일 범죄가 없어야 돼. 정권 관련 범죄를 한 사람은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 완전 브로커 투기꾼, 이 주가 조작꾼이 정권에서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옳죠. 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뭘 봐주고 그 대가로 지금 이렇게 쫙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 소장님이 너무 잘 명쾌하게 잘 분석을 해 놓으신 덕분에 쫙 연결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재수와 신라젠 상상저축은행의 이 골든 게이트, 골든 브릿지, 골든 브릿지 그게 원래 노무현 쪽에 가까운 정권회사라고 장안에 소문이 파다했고 베트남 뭐 전용 펀드다 해서 노무현 정권 때 시끄러웠고 노무현 정권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 관계자들이 많이 있었죠. 오나도 무슨 운동권 출신이고. 운동권 출신. 그리고 그 부인도 또 문미숙이라고 뭐 문재인의
저 가까운 재계 측근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네. 근데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좀 두껍고 오늘도 보니까 네. 이낙연 지사 네. 동생이 무슨 뭐 저기 SM 그룹의 네. 사망기업의 대표이사로 있는데 뭐 사퇴했다거나 저기 사퇴한 이유가 저 네. 2년 2개월 전남 신용 보정에 네. 그 있다가 왔는데 이 취업 제한이 있는데 네. 취업 제한 신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2년 2개월 3년이래요 그게. 네. 3년 이후에 취업해야 되는데 네. 유관사에 네. 취직을 해서 벌금 30만 원을 받았대요 지난달에.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래요. 네. 근데 또 보니까 이 친구가 아직 뭐 크게 시끄러워지진 않았는데 작년까지 또 그걸 하고 있었어요. 농협 캐피탈의 사이사를. 아, 그것도 그래요? 또 취업 제한이에요. 그럼 1년 만인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총리 동생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지금 공사를 뭐 한 3천억을 땡겼다잖아요. 천억 하는 그래요? 데를 사망기업이 근처에서 하니까 SM에 공공사업 수주를. 3천억을 했대요. 네, 공공사업 수주를. 그러니까 그 이거는 진짜 그거 조사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2004년부터 그가 그 박영준이가 예, 예. 뭡니까 지사 박준영이 네, 지사 박준영 전남 지사. 지사를 했잖아요. 네, 네. 첫 건이 예. 2006년부터 했나요? 2006년부터 했겠네. 예, 예. 2006년부터 했죠. 그 사람이. 박준영 씨요? 박준영 씨가. 예, 예. 6년, 10년, 아니 2004년부터 했네. 2004년. 예. 2004년부터 했어. 2004년부터. 그래서 3선을 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2014년까지. 예, 예. 그러고는 선거 나갔다가 됐는데 선거법 위반인가 뭔가 돼가지고 예, 예. 그렇죠. 그래 됐죠. 예, 예. 근데 2004년부터 했는데 이낙연하고 둘 다 언론 출신이라 갖고 둘이가 네. 뭐 형님 동생 그리 가까웠다면 이낙연이 선거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려받아갖고 이낙연이었어요. 예. 근데 박준영이가 세 번째 임기에 당선된 게 2010년인데 예. 그 6월 달에 예. 동생이 예. 전남 신용보정에 예. 이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제일 월급 많이 받는 회사예요. 그러겠죠. 금융사니까. 예, 예. 그래갖고 3년하고 또 3년을 연임해가 2016년 8월에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6년을 했어요. 알짜 회사에 있었네요. 근데 박준영이가 이제 더 할 수 없으니까 네. 국회의원으로 가고 그 자리를 이낙연이한테 물려줬는데 네. 그게 2014년에 있었어. 예, 예. 물론 지가 임명한 건 아니지만 형이 지사가 됐는데 예. 형 밑에 신용보정 이사장을 예. 동생이 예. 2016년 8월까지 예. 2년 2개월을 같이 있었어요. 아.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전라남도 의회는 뭘 했대요? 입 다물고 뚝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의회라는 게 그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견제가 안 된 거잖아요. 아무리 전임 지사가 임명했다 하더라도 형이 왔는데 예. 그 밑에 금융공기업에 그렇죠. 동생이 사장으로 있는 거를 2년이 넘게 같이 있었다? 말이 안 그것도 돼. 연임까지 했는데 예, 예. 그러면 동생이 내가 연임했으니까 형이 왔으니까 그만두겠다고 나와야죠. 나오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와가지고는 또 농협 캐피탈 갔다가 근데 농협 캐피탈을 작년에 그만뒀는데 또 왜 그만둔 줄 알아요? 두산 엔진 예. 두산 엔진에 또 그 이름이 HDS인가 뭐 바뀌었는데 거기에 네. 또 사회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아. 그 사회이사를 예. 거기 가고 또 여기 뭡니까? 여기 하만에 SM 그 사만 대표. 대표 사회이사를 2개 이상을 못 한대요. 그러겠죠. 그래서 한 개를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자리를 물고 다녔어. 법을 무시하고 취업 제한에 관한.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이사 한 군데 하기도 쉽지 않은데. 대단하죠. 예. 이게 권력 남용입니다. 이게 바로. 자, 참 대단한 지금 권력 남용을 예. 지금 하고 있는 행제관인데요. 예, 예. 참 그러니까 이제 사열까지 병사들 군대 사단장 명예 사단장이 돼서 사열까지 받고 SM 회장이요. 예. 정말 좀 웃기는 예.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주역의 건계의 제일 상구 괴사에 항룡유예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가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적당히 부리라 이 이야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렇게
지금 SM이 그렇게 잘 나가면 오히려 더 언론에 나오는 걸 조심하고 그래야죠. 자, 근데 대통령 동생은 현직, 네. 총리 동생은 그냥 총리입니까? 차기 대선 주자 1위 아니에요? 네. 그다음은 자기. 그걸 둘 다 갖다 놓고. 네. 그렇죠. 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광을 입어서 그 지금 그거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7번 해외 같이 나갔고 뭐 그제 또 정경련에 가는데 그 정경련 멤버도 뭐 정식으로 대기업다이잖아요. 그러면서 일본까지 일본 같이 따라가고 갔잖아요. 그뿐입니까? 1월달에 보니까 문재인 앞에 네. 해운업이 어렵고 어쩌고 하니까 네. 문이 SM 상선을 특히 딱 찍어갖고 네. 살펴보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더만요. 아 그래요. 그 어떻게 또 자기 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 동생이 거기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도덕성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도덕성은 이게 정상인 겁니까? 마피아도 이래 안 하지요. 진짜 정말. 자, 의료보험 요즘 많이 오르고 있죠, 원장님. 네. 저거 지금 의료보험 지금 뭐 지역 의료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 직장 의료보험도 많이 오르고 네. 지금 뭐 요즘 수입 좀 좋은 사람들은 막 의료보험이 거의 엄청 나와요. 엄청나게 나온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의료보험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민영의료보험이 도입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제 소망은 민영의료보험이 도입이 안 되고 그냥 국민 건강의료보험이 지금과 같이 잘 적정 지출이 유지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보험 되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려버려 가지고 이걸 재정이 감당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과도한 지출을 제가 다 예고했던 게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출이 생길 것이고 의료보험이 올라갈 것이고 또 지역 이 동네 병원은 망할 것이고 대형 병원 집중이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의료 체계가 다 무너지고 지금 의료보험 국민 의료보험 체계도 무너지게 될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의료 민영화로 가게 될 거다. 이제 그것만 남았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재정이 붕괴되면 의료 민영화로 가는 거는 의료 민영화, 민영의료보험 도입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댓글에서 지난주 일요일에 올라갔던 그 방송에서 댓글에 그 셀프에 대해서 이게 셀프 맞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는 셀프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에고에서 셀프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 그게 이제 개성화 과정, 인디비듀에이션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셀프 상태라는 거는 실제로 그 댓글 다신 분처럼 몰입되어 있는 상태도 셀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프 상태라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신성이 드러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몰입한다든지 명상을 할 때 굉장히 전체적으로 차분한 상태에서 그냥 그 바깥에 벌어지는 일을 알아차리고만 있는 상태. 이런 게 다 그 셀프가 드러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또 쉽게 이야기하면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 어떤 생각이 났는데 그 생각 사이에 틈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이 드러날 때도 그게 셀프가 드러나는 상태고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도 그것도 그 셀프가 드러나는 상태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과의 합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 불성이 드러나는 상태, 신성과 불성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 철학자의 이름을 대면 그 하이데거의 존재라는 것도 그 셀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셀프 상태는 실제로는 제가 신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어떤 그 오감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 바탕을 이루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영화의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위로 여러 가지 화면들이 지나가잖아요. 그 화면이 지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셀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셀프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찰자. 내가 내 생각, 감정, 느낌을 계속 내가 제3자가 돼서 내 감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도 셀프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셀프에 쉽게 셀프를 만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명상을 하는 경우 쉽게 만날 수 있고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공적영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적영지. 공적 텅 비어 있는데 신령스럽게 다 알아차리고 있다. 공적영지. 예. 그리고 유교에서는 허령불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텅 비어 텅 비어 있는 영인데 불매, 어둡지 않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적영지나 허령불매나. 그 상태가 바로 셀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프 상태는 그러니까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 자기의 그 바운더리를 느끼지 않게 되거든요. 자기 육체의 바운더리라든지. 그러니까 노 바운더리라고 하죠. 경계가 없죠. 그러니까 무경계라는 거죠. 예. 무경계라고 해서 이제 켄 윌버라는 사람이 무경계라는 책도 썼는데 그게 바로 그 초월적인 셀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선문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깨달았다. 그건 바로 그 텅 비어있는데 알아차리는 상태가 어떤 건지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앞으로 더 정신 세계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좀 해석해 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